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20년 넘게 계류하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적용되는 범죄 범위와 지속성 등이 명확하지 못해 스토킹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된 지 22년 만에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법 발의부터 시행까지의 과정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데는 한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1일부터 스토킹 범죄 등에 관한 법률 일동 처벌법이죠. 일동 스토킹 처벌법이죠. 이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이라 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그 스토킹 관련돼 가지고는 10만 원 이하의 어떤 뭐 그 벌금이라든지 구류 또는 뭐 5만 원 이하의 어떤 그런 과료 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어떤 처벌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징역 3년 이하 내지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어떤 처벌로 강화됐고 특히 흉기를 들어다 흉기를 이용했을 때는 5년 이하라든지 5천만 원 그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되는 어떤 굉장히 처벌이 대폭 수위가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으로 발의된 건 1999년도죠. 99년도에 국회에 이제 발의가 됐고 사실 뭐 그동안 좀 이렇게 논의만 되다가 법안 통과는 안 됐죠. 그래서 국회에서 그동안 22차례 정도였던 발의를 거치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또 이제 폐기되고 그런 어떤 그 절차를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게 이제 법률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스토킹이라는 자체에 대한 인식의 어떤 굉장히 부족했다. 스토킹이라는 것이 뭐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문제, 또 그 애정 행각에 따른 어떤 문제, 이런 어떤 정서적인 어떤 이해 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어떤 스토킹에 대한 굉장히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률 제정이 이렇게 지지부진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2013년도에 보면은 이제 한 차례 이제 경범죄 처벌법, 이게 뭐 노상방뇨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범죄 처벌법에 이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스토킹이죠, 일종의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을 넣으면서 이제 1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처벌 규정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뭐 그 지속성이라는 것이 뭐 그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든지 계속해서 뭐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가능한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제 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구류, 뭐 31일이나 30일 이하의 어떤 그런 교수의 처벌되는 거. 그다음에 과료라는 것은 5만 원 이하, 2천 원 이상의 어떤 그런 돈을 지급하는 게 이제 굉장히 처벌 수위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게 이제 스토킹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실제로 지난 3월에 우리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이제 노원의 세모녀 살인 사건. 이거는 이 부분도 가해자 김태현 씨가 실제로 이제 온라인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한 3개월 동안 이제 그 만남을 강요하는 어떤 스토킹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여성이 이제 거부를 하자 집을 찾아가서 뭐 그 상대 여성과 여성의 동생, 어머니를 함께 살해하는 이런 굉장히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이제 스토킹 처벌법의 어떤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가 됐고 이게 처벌이 법률이 이제 제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까지 참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 스토킹 범죄 총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북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시행된 지 한 2주 정도 만에 2주 동안에 이제 한 94건 정도가 이제 그 스토킹 범죄 건수가 접수됐고 이 중에 이제 21명을 입건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밝혔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뭐 주거지를 살피고 돌아간다든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가지고는 어떤 뭐 잠정 조치, 접근 금지나 이런 조치를 했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꾸준한 스토킹을 해오다가 또 이제 피해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감금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했던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여전히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네요. 네네. 그렇다면 스토킹 처벌법 핵심 내용 짚어주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네. 스토킹 범죄가 예. 무엇인지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스토킹 범죄가 발생이 됐을 때 네.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또 네. 그리고 스토킹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토킹 범죄가 일단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돼요. 아,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동이라고 인정이 돼야 됩니다. 또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 같은 것을 조성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네. 이런 행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를 보면은 크게 응급 조치와 예. 잠정 조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네. 응급 조치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은 경찰관이 출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찰관은 피해자가 그러지 마라 제재를 하게 되겠죠. 네. 또 그리고 더 심하게 되면 향후에 문제가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된다. 네. 또 이렇게 경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그보다 조금 네. 더 심각하면은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명령까지도 경찰관이 즉석에서 내릴 수 있는 네. 이러한 것이 응급 조치입니다. 잠정 조치는 뭐냐면은 응급 조치보다 좀 더 센 경우에 네. 법원의 선고로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처벌이 좀 강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처벌에 대한 벌칙 사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스토킹 법이 처벌되기 전에는 네.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을 하면 됐어요. 그러나 네.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3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만약에 흉기를 가지고 또 그렇게 했다면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즉 과거보다가 스토킹법이 생긴 이후에 처벌 규정이 엄청나게 강화됐죠. 왜냐하면은 이 스토킹 네. 범죄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는 좀 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처리 과정 그리고 처벌 강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스토킹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상대의 뒤를 밟는다거나 몰래 훔쳐보는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스토킹 범죄 기준과 유형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은 예. 범죄 그 유형 한 5가지 정도로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앞서 언급하셨듯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라든지 공포감을 조성하는 예. 어떤 그런 행위들은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접근하거나 네. 계속 따라다니거나 또는 가는 길을 앞에서 네.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것도 예. 스토킹 범죄에 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이제 뭐 학교나 직장 뭐 이게 그 예. 집 주변을 이제 네. 배회한다든지 네. 거기서 이제 기다린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도 네.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죠. SNS라든지 우편 전화라든지 예. 문자라든지 이런 전자정보통신으로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그 음란물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행위를 계속적으로 했을 때 네. 이것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네. 그 실제로 이제 그 뭐 가해자들은 뭐 나는 좋아서 하는 네. 행위다라고 하지만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뭐 그렇죠. 심지어는 꽃다발을 계속 보낸다든지 난 당신을 네. 뭐 좋아한다, 뭐 당신 관심이 있다 이래서 꽃다발을 계속 보낸다든지 예. 이렇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보냈을 때도 이거는 스토킹 범죄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상대방의 주거 그 집나 직장 부근에서 막 기다리다가 자기 네. 스스로의 어떤 감정을 예. 참지 못해가지고 뭐 인근의 어떤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이것도 네. 이제 일종의 스토킹 범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토킹 범죄의 기준과 유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눈에 좀 띄는 게 이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 이제 문제로 떠올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이버 스토킹의 범죄 기준과 유형도 짚어 주시죠.
일반적으로 사이버 스토킹을 네. 하는 것은 이동통신이나 또는 이메일, 예. 대화방, 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예. 의도와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예.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 예를 들면은 네. 사이버 스토킹이 번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예. 편지라든가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서 말이라든가 예. 글, 사진, 그림들을 전달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아. 전달하는 거죠. 네.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예. SNS나 또는 텔레그램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아. 스토킹의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네. 지난 3월 발표한 온라인 스토킹 실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은 예. 10개 카테고리의 어떤 사이버 스토킹 사례 중에서 네. 한 개 이상 경험해 봤다고 하는 것이 예. 20대 여성 903명 중에 네. 715명으로 79.2%에 달해요. 그래서 네.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예. 대부분 경험을 해 그러네요.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네. 또 피해 경험 중에 가장 많았던 유형은 뭐냐 하면은 예. 정체 응답자의 56.8%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 정보를 알아내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나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이 다 알고 있다는 네. 얘기죠. 그다음에는 이어서 사생활을 알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56.4%. 그리고 예. 내가 원하지 않는 글이라든가 또는 이미지, 네. 음량을 허락 없이 내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예. 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는 내 개인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즉 네.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정보통신망이 네. 발달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더욱더 심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전문가들은 예. 이런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나 예. 또는 오프라인 네. 성범죄, 더 나아가서는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 실제로 지난 네. 3월에 발생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것이 뭐냐면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 살인 사건의 출발이 뭐냐면은 네. 사이버 스토킹이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성을 가지고 예.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또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사이버 스토킹 관련 법률이 있어도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처벌이 어려운 이유 도대체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사이버 스토킹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이제 예. 개인 정보 그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에 제촉을 하거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44조 7항에 보면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요 규정에 이제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 규정으로 삼고 있는데 네. 실제로 사이버 스토킹 같은 경우는 예. 횟수가 우리가 이제 스토킹 처벌 앞서 언급해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은 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을 그렇죠. 처벌하는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사이버 스토킹 같은 경우는 그게 횟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성이라든지 반복성을 입증하기 좀 어렵고 그게 성립 효과 충족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 있고 예. 또 뭐냐하면은 네. 이 사이버 스토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범죄가 그 피해를 입더라도 여러 가지 신고하는 과정이라든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이버 스토킹을 이용하는 어떤 뭐 SNS 네. 플랫폼 같은 경우 대부분의 이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 서버 접근해가지고 이 게시한 게시자가 누구인지 뭐 이런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아마 그 정보를 취득하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네. 내가 그 사이버 피해를 입었다. 네. 경찰에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지만은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또는 가해자 신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신고라든지 네.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발표한 이제 온라인 스토킹 실태의 대응 방안에서도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지적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이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일반의 스토킹 같은 경우는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그런 다소 주변에 어떤 피해가 있지만은 개인의 개인 어떤 그 피해자가 굉장히 한정적이지만은 이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다중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한 번의 어떤 스토킹으로라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어떤 사이버 스토킹 범죄 관련된 대책이라는 법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초기인데다가 네네네. 또 사이버 스토킹이 최근에 증가하는 만큼 또 여러 부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대부분 법률에서 범죄자를 다루는 것은 처벌법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폭력 범죄라든가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법이 따로 있고 보호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처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처벌하면 돼요. 근데 피해 당한 사람은 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법과 보호법을 두 개를 나누어 있는데 마찬가지 스토킹 특별법도 처벌법도 처음에는 보호의 내용을 담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호법을 따로 만들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까지 처벌법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보호법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폭력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 보호 법률을 한번 보면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자를 어떻게 구호 조치할 것인지 또 긴급 상황이면 긴급 구호 조치도 해야 돼. 이런 데에 대한 것을 법률로 지금 정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또 심각한 경우에는 생계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사생활을 보호해 준다든지 또는 직장 내에서 또 뭐 비밀을 유지해 준다든지 또 불이익 조치를 예방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스토킹 처벌법도 하루 빨리 이와 같이 보호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스토킹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피해를 받으면 지원 기관이 현재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해줄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가정폭력 상담소라는 성폭력 지원 기관과 연계해서 스토킹 범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두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의 피해자 구제까지 빨리 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두 분 의견 주시죠. 기자님. 예. 스토킹 범죄가 앞서 언급했듯이 굉장히 강력 범죄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좀 더 강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 제정된 법률상을 한계점 아까 이제 공 교수님께서 말씀할 때 보완 대책, 보호 대책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 맞고 실제로 처벌 규정에 있어서도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떤 그런 신변을 다 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피해자가 쉽게 보복 범죄 때문에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률상에 보면은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뭐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이런 조항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되면 내가 피해를 당한 내가 신고를 안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는 처벌이 되도록 신고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범죄처럼 스토킹 범죄는 내가 스토킹을 피하기 위해서 직장이나 집을 벗어나서 딴 데로 이제 피신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생계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생계 지원책이나 보호구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아직까지도 이런 스토킹 범죄가 범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범죄라고 인식을 못하고 하는 것이 범죄거든요, 지금. 큰일이네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좀 빨리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건전한 SNS 문화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만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부분들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